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지시한 바 있지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밀실모의이며 지역 차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1년 전부터 수원의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수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곳 방송국까지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예, 출근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휴가철이 시작됐는지 조금 더 소통은 다른 때보다 원활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1시간 20분 정도면 그렇게 많이 먼 네. 길이라고 하긴 어렵죠. 네. 예. 아마 수원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네. 보통 수원에서도 서울 출퇴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먼 데는 그러니까요.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교통 지옥. 정체 또 예, 출근길 네. 그런 교통 지옥 이런 것을 매일 겪고 계셔서 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이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딱 출근길, 예. 퇴근길에 듣기가 딱 좋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 한 에피소드 듣는데 그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요. 출퇴근이 먼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매우 사랑해 주셔요. 그 교통 정체 때 짜증 나는 것을 그 팝장이 좀 그렇죠. 시원하게 뚫어주셔야 그럼요. 되겠네요. 저희가 호쾌한 웃음으로 예. 시원하게 막힌 길을 뚫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오마이뉴스,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라이브로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모두 전 세계 163개국에서 동시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방송을 하면 네. 듣는 채널은 굉장히 여러 개군요. 그럼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게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혁명기에 살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뭐 텍스트만 가지고도 안 되고 비디오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게 다채널 서비스를 해야 예. 가능한 이런 세상입니다. 재밌으시죠? 예. 1타 쌍피가 아니고 1타 5피 정도 1타 되네. 5피 오늘 1타 5피 나오신 김에 자세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막 그 얘기도 안 했는데요. 벌써부터 막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옵스케이님께서 염태영 수원시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재정 여전히 진행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예. 벌써부터 질문을 날려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광화문에서 지방재정 문제로 단식 농성하실 때 그때 떼토크 예. 인터뷰하고 처음 6월 7일이니까 네. 딱 한 달 반 전이고요. 그러네요, 진짜. 광화문 단식 농성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하시고 처음 나오신 거네요. 예. 현안 좀 여쭤볼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공항 이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발표 보시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TK의 대통령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때문에 도심지 소음 피해 오랫동안 겪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수원, 대구, 광주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2014년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건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러면 이 특별법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2015년 작년 6월달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 적격 판정을 받고 또 사업권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 5월경 광주시가 이전 건의서를 냈고요. 대구는 대통령 말씀하실 때까지 7월 11일 그 당시까지 이전 건의서조차를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7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국무조정실장을 TF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그 TF 팀이 발족이 됐죠. 그리고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통합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들으니까
1년 전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고 사업권을 승인받은 우리로서는 그동안 그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이상 지체하고 있던데 벼랑간 새치기 아니면 그 뭐야, 반칙 목리.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예. 얼마나 우리 수원 시민 입장으로서 허탈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저희는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이건 도리가 아니고 순서가 아니다. 네. 대구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순서는 좀 지켜라. 네. 그리고 TK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우리 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쭉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예.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의 국회의원 중에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국방위원회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만들 때도 계셨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국방위로 이제 소속을 하셨는데 아. 예,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우리 시에 이제 군공항 이전 시민 협의회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런 식은 말도 안 된다. 순서를 좀 지키고 네. 그리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길 네. 바란다는 예. 그런 취지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예. 지금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를테면 날이 엄청 더운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려고 줄을 예.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맨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맨 뒤에 내가 아는 친구니까 야, 너 먼저 가져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아우 열받아. 더 뜨거운 여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거 순서는 지켜야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어떤 입장을 수원시에 아마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 문제 제기를 참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네. 합당한 얘기니까 대놓고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곤혹스러운 거로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대구를 이제 조속히 하라니까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만 해도 125만 시민들이 네. 그 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125만 수원 시민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아몰랑 대구 먼저 이런 예. 결정을 내린 건데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국방부에서 아니 사실 이거 수원이 먼저 냈는데요.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공항 이전을 먼저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뭐 정확히 우리가 그분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네. 미뤄 추측컨대 그 김해 신공항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대구 네. 경북 지역 민심이 아주 사나워지고 또 이번에 사드 또한 그곳으로 배치되게 되는 데에 대한 그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발 또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그 무마 이런 네.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것은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정도가 있고 예.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와 절차를 대통령이 모르시지 않는다면 네. 이렇게 세칙이나 반칙같이 여겨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고통받는 건 똑같은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수원이 가장 오랫동안 군공항 피해를 입어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60년 됐다고 말씀. 64년 64 년. 그러니까 언제 한국 그게- 전쟁 6.25 당시에 아. 이제 급히 그곳을 일제 시대 때부터 네. 약간 공항 기능을 갖고 있었던 그곳에 네. 이제 일제 시대 때 군수물자 실어 나르던 예 그런 거였나요? 그런 정도였던 것을 이제 네. 급히 이제 군공항으로 만든 것이 이제 6.25 전쟁 동란 중입니다.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수원 시내에서 도심에서 조금 외곽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워낙 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네. 우리 수원시 전역의 한 반 정도가 소음 피해 대상 지역으로 속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면적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6월 달에도 그 공군 전투기가 그곳에서 이륙을 하고 나서 엔진에 고장이 생겼는데 네. 고장이 났는데 연료통을 내려서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가가 없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공군 그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농가 그쪽으로 연료통을 이제 투하를 했는데 네. 그때마다 느끼는 건 공군이
그 무기를 싣고 그 전술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곳이요. 예,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 어디다가 그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싣고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이제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년 수천억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국방부 공군 측이 그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연간 1,000억 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것이 한 번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준이 이를테면 지난 5년간이었으면 네. 앞으로 5년간 또 피해 배상액이 계속 그 주민들에게 그 배상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는 문제였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공군 측으로서도 이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소음 피해 배상액도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니까 이전은 그 이제 불문가지가 됐고 필연의 일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국방부도 인정을 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고 앞장선 건데 이제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이제 그 주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너무 주저주저하는 가운데 아하. 우리는 사업권을 받아놓고도 1년 이상 네. 이전 적지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벼랑간 대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네. 대구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순서를 지키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그 우리 이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75 웨클 이런 예, 정도가 예. 그 배상 피해 기준이라고 그러면 공군 전투기는 85 웨클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차별이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그 직접적인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지금 소송하는 사람만도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게 하기가 어려운 처지고요. 네. 우리 시의 공군 비행장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화성시하고 같이 결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의 수는 50만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수원시 64년간 이 피해를 입어왔다면 이거를 지난 2014년을 계기로 법안이 성안된 이후에 예. 적극적으로 수원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뜻으로 이렇게 해버린 이게 통치입니까 정치입니까? 더 하나 이제 포인트는 유승민 의원에게 준 화해 선물이었다 이런 예. 분석도 나와요. 예. 이런 정치라고 해야 됩니까? 통치 행위라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이런 건 좀 어떻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그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전부 청와대에 초치했을 때 네. 유승민 의원과 그 대화를 잠깐 30초간인가 얼마 한다고 네, 했을 네, 때 네. 보니까 누구는 뭐 카운트를 했는지 35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하여튼 네. 그 대화의 순간을 예. 기록하고 또 네. 주목한 사람들이 있던 모양이죠. 예. 근데 거기서 짤막하게 하는 순간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도와달라, 힘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몰랐죠. 아하. 뭐 일상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네. 아마 이제 TK 쪽에 이런 식의 우리가 보상이나 그 또 선물을 줄 테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민심이 성난 것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네. 하신 거 아닌가 싶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네. 아마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면밀히 계산된 그리고 아. 또 정치된 네. 그런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배신감 또는 그 우리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그런 처사에 대한 우리로서는 아주 속상한 일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이렇게 속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대응은 대단히 점잖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막 머리띠도 안 매고요. 예. 그리고 막 그 농성도 안 하시고요. 예. 뭐 이렇게 좀 점잖게 이 순서를 좀 지키라. 수원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근까지 우리 시는 이제 지방재정 개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110만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도 나서시고 네. 두 번에 걸친 서울의 집회에도 크게 참여를 하시고
또 1인 시위, 또 의원들의 삭발, 그리고 저 또한 단식과 전국 순회 투어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또 이 문제 갖고 그 더 드세게 나서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 시 입장을 밝히고 지방재정 개편 문제만 해도 국회에 이제 지방재정 및 분권 투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해서 네. 이제 그곳에 좀 믿음을 갖고 좀 우리로서는 그 대응을 좀 네. 지켜보기로 했고 네. 또 하나는 그 군공항 이전 문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예. 또 성주 주민들이 아주 성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또 우리까지 그런 또, 식으로 예. 나서는 것이 그 국민들에게 예. 정말 그 이 여름을 더욱 찐득하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입장 발표를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국방위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네. 역할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100% 대한민국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의 정치 과정을 보면 도처가 분쟁 지역이 됐어요. 지금 뭐 사드 때문에 성주도 난리인데 우선 뭐 긴급 현안 질의 어제 오늘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을 단절시켜 놓고 밀실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쨌든 이게 정확하든 안 하든 이것은 국민들을 믿고 투명하게 절차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드 문제만 해도 정부 당국자가 계속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듯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듯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벼랑간 뒤통수 맞듯이 한 것이라 저로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밀실 모의하듯이 하는 절차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드는 국방력 강화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 국가의 그동안 그 이어온 여러 가지 평화와 또 남북 관계의 문제까지를 포함한 문제여서 네. 지금 중국과의 심각한 경제 마찰까지 네. 일으킬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뭐 외통부는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걸 좀 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나서 국론을 통일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스는 절대 방법도 옳지 않았고 목표도 적당한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보면 늘 이렇게 외세의 침입과 늘 그것 때문에 안보 불안에 시달린 측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자꾸 이제 보수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진짜 한반도의 운명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안보의 미래를 놓고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부도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반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러니까 도처가 그냥 막 다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재정 문제. 지난 4월 22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 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우리가 통보받은 것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때 벼랑간 정부가 모여서 한 네, 일이 맞아요. 이렇게 폭탄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여러 번 그 절차적으로 모이라고 그러더니 그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위기의 경일기처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이 원하는 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더니 결국은 이 정부는 이제 6개 불교부 단체와 220개 교부 단체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이간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얻듯이 네. 하려고 하다가 또 영남권에 가서는 담당 과장이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네. 경기도가 빨대 노릇을 했다. 한 번에 쳐낼 것을 단계로 쳐내게 돼서 여러분들의 돌아올 몫이 적어서 죄송하다. 지역 분리, 네. 이간책, 선동, 지역 갈등 유발 이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근데 지난번에 교육부에 네, 그 네. 국장 한 분은
뭐 민중은 뭐 개돼지 발언을 해서 예. 파면까지 결국 예, 됐는데 예. 그건 술자리에서 이면했다 그러면 네.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의 자리에서 정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그 교육부 관리의 발언도 지극히 잘못됐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지만 네. 이렇게 백주대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국회에서 한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고 장관이 가서 유감 표명하고 그걸 끝나더라고요. 이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영남권의 담당 과장이 영남권에 가서 네. 그 행자부의 행자부의 담당 예, 과장이 지방교부세 과장이 가서 예, 예. 토론회 자리에서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경기도가 빨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른 그 이를테면 영남권의 네. 자치단체들에게 돌아올 몫을 거기서 다 뺏어간 격이 돼서 한 번에 쳐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그 충격 완화안으로 입법 예고 시행령 입법 예고된 것이 3년에 걸쳐서 단계적 충격 완화안으로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듯이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 정부 관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지역 간 이간질과 그 또 선동들을 하는지 참으로 이런 관료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염태영 시장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경기도가 빨대 노릇을 왜 이렇게 천박한 용어들을 관료들이 쓰면서 이렇게 제가 국민들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간질시킬까요? 제 페북에 네. 조폭 수준의 발언이다. 이게 무슨 관료가 할 말이냐. 네. 지역 이간책을 통해서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방재정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 상당히 뜨겁게 그 6개 예.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단식 농성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시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후에 네. 이제 입법 예고를 서둘러서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안전행정위원회가 네. 국회에 이제 구성되고 나서 거기서 여러 번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도 하고 이렇게 경기도의 의견도 다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 경기도지사도 만나고 또 그 6개 불교부 단체 단체장도 만나서 긴밀히 네. 소통도 하고 예. 또 안전행정위원회가 지금 지방 분권 특위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네. 하라고 여러 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그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불교부 단체가 불이익을 덜 받도록 만든 조항을 네. 그 폐기하는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했고요. 대신 이제 그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네. 충격 완화안으로 3년에 걸쳐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입법 예고 하던 날 바로 그 6개 불교부 단체장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대책위, 비상 대책위 6개 지역의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성남과 화성 같은 데서는 정부 그 중앙정부 위임 사무도 거부하겠다고 하는 네, 발표도 예, 있었고 예. 지금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권한쟁의 심판 소송도 하겠다고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네. 이것은 아마 이제 모든 6개 자치단체가 그 뜻은 같은데 네. 이것을 어떻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그 판단을 하는 그런 각자의 처지가 있어서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부 안에 네. 지방 재정 개편 입법 예고에 대한 전자 공청회라고 하는 것으로 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난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제까지 반대는 1,200, 찬성은 셋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찬성 셋. 예 네. 그렇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뭐 정부는 뜻을 뭐 별로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든지 주위의 귀를 시민들의 닫고 의견인데 예. 이거를 안 들으면 귀를 어떡해요? 닫고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정부는 조급하고 촉박하게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나 보면 이제 대통령 임기 안에 뭔가 성과를 자신들이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개편 문제만 해도 6개 거를 떼서 나머지 그 외에 기타
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평균 2, 3억 수준이에요. 그거 갖고 지방 재정 격차가 해소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멉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지방자치와 분권 이 내용이 제대로 잡기 위해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그 지방 재정 자립도인 한 20% 수준을 이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네. 그에 따라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지방 재정 분권 특위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실제적으로 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그 굉장히 조급하고 촉박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성과인 것이냐 아니면 관료들이 일하기 편한 성과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노선에 따라서 이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앙 정부가 있으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분권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잘하는 지방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예컨대 수원시가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전국화해서 모범 사례로 만들고, 이런 게 상식적인 지도자 리더의 판단인 건데,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지방 정부 잘하는 지방 정부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저희 같은 평범한 범인들도 받아요. 시장님 일하실 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중앙정부로부터 태클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재선 중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 제일 심각하게 이 중앙정부의 압력을 좀 느끼십니까? 지난 메르스 때 메르스 보면요. 방문. 네. 중앙정부는 하나고 그리고 독과점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처방은 탁상 행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너네들은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모든 검사도 하고 처방도 우리가 내려야 되니까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시키는 된 거. 대로 해. 예. 그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커진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네.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네. 요청들을 하고 네. 그것이 중앙정부에 안 통하니까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맞아요.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히 현장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섰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에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중앙정부의 그때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는 하나다. 지금 지방정부는 243개다. 243개가 제대로 대응하는 노력들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옆에서 잘하는 건 금세 따라서 하고 보다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경쟁 체제 속에서 보다 우월적이고 보다 나은 정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다. 네.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중앙은 따라올 방법이 없다. 지방 정부의 우수한 사례들을 중앙 정부가 배우도록 하라. 네. 그때 저도 네. 매일같이 밤 1시 2시까지 우리 지역의 모든 메르스 사태의 그 이동 경로라든지 감염 경로 예상되는 것, 그 주민들의 수칙 네.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많을 때는 우리 125만 시민들 중에 한 70만 가까운 시민들이 제 그 정보들을 접촉했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주려 있고 네. 본인들이 자신을 지켜갈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는 게 주민들이에요. 그럼요. 그걸 제대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지방 정부고 그렇게 해서 메르스 사태의 사실 상당한 부분이 진정되기 시작했던 거 맞아요. 아실 겁니다. 예. 중앙은 이제 독과점적인 모든 지위를 놓고 예.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 결국은 뭐 신원을 공개를 해서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줬느냐 아니냐 이런 지역 말단적인. 여긴 것 같고 지방 정부를 정말 괴롭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권한을 옮겨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네.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검체 채취해서 바로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그 대학병원들 다 있고 우수한 의학 연구소들 다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실험해서 메르스 양성자다, 음성자다, 뭐 이런 거 다 바로 판단해 줄 수 있는데 그 불과 4~5시간이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중앙정부가 도식할 때는 검체를 채취를 또 그 우리 정부가 인정한 그 역학조사원 하에서 하고 그것을 질병관리본부 오송으로 갖고 와서 줄을 여러 시간 기다려서 접수하고
그 몇 시간이면 나오는 결과를 2, 3일 지나서 전화 수십 번 해야 간시 통화돼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가운데 혼선도 많이 빚어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현장 대응 능력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중반에 그걸 깨고서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대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앙정부와 현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능력의 차이입니다. 현장 대응 능력이 훨씬 뛰어난 지방정부를 믿고 그걸 다 나눠줘야 되는 왜 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를? 그 아직도 중앙정부는 네. 성인이고 광역은 한 중고등학생 네. 그리고 기초는 초등학생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참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 때 모든 국민들이 백일하에 알게 됐어요. 중앙 정부의 이 중앙 집권적 사고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다. 예.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해. 그야말로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은 주는 먹이만 먹어. 예. 니네들은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누리 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기초연금으로도 고통 많이 받으셨죠. 예, 사실은 누리과정 문제만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금 심각한 문제를 누구나 꼽듯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누령화 사회와 애를 저출산. 낳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교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이런 데서 그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 지금 이제 자신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출산 문제 뭐 백약이 무효한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불안정하지 않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만 해도 정부가 벼랑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비롯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의견이 달라서 이게 정부는 줬다 그러고 교육청 단위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네, 갈등이라면 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이라면 네. 야 그래 이거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 낳는 부모의 심정, 애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 또 애를 맡아서 키우는 보육 교사의 심정으로 보면 네. 현장에 불안감이 없도록 네. 예비비라도 먼저 쓰고 네. 누가 옳은지 네.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해보자. 네.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나는 오르니까 조금 더 못 줘. 10원도 안 줘. 그렇게 나가는 한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리과정에서 겪는 현장은 정말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육감의 문제일지 대통령의 문제일지 차후의 문제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선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오르니까 나만 따라와. 이것이 저는 저출산 문제 누리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아픔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여성인데요. 예, 젊은 엄마들이 애 낳아서 직장 생활하고 기르고 안전한 나라에서 믿고 사회가 좀 애를 길러주 이런 기대를 하기가 예. 너무 어려운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무슨 부동산, 그러니까 뭐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수많은 일자리의 불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애 낳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막 뭐 애 낳으라고 막 한들 집사라가 한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 얘기 안 듣는다는 예. 겁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그 중앙 정부 마음대로 중앙 집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국회의장에 당선된 정세균 의장이 개헌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안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개헌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수원시장인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개헌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2년 전부터 네. 지방국권형 개헌 국민운동본부의 그 대표를 맡고 쭉 활동을 같이 해왔고요. 네. 이제 지난 6월 말까지가 제가 민선 6기의 전반기에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지방 분권형 개헌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지방 분권형 개헌 용역을 했고 네.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초안을 갖고 전국 광역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다 이미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 문제를 봤듯이 중앙정부는 지방 분권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네. 정편이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제는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갖고 네. 국가의 큰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지방 분권형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마침 이제 중앙에서는 그동안 권력 분점형 개헌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뭐 중임제 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방 분권형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네.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난 6월달 이제 새로 국회가 20대 국회가 네. 열리면서 새로운 국회 입법 과제를 요청하는 토론회를 제가 만들었을 때 거기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오셔서 예. 축사도 하시고 그랬고 각 당의 대표들이 다 오셔서 축사하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가서 주장한 것이 이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다.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네. 발언을 했고 이것을 이제 전국적인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8월부터는 계속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올 8월부터요. 예,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순회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을 예. 위한 순회 콘서트. 예,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예. 의견들을 확충시키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할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시대적 소명 앞에서는 전부 다 귀를 닫기만 하시니까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제 국회도 여소야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뭐 70% 이상이 네.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저는 내년도 대선 전까지 네. 이 문제가 꼭 매듭져야지만 우리나라가 등일단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모순을 상당 네. 부분 해소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제를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제 권력 분점의 사례가 예.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예.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헌법 체계는 87년 1987년에 체제죠. 만들어진 거고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전체 중에서 단 2조항만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주 낡은 틀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한 25년째 진행되면서 네. 국민들은 지방자치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자치, 생활정치가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는 그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큰 네. 경제 정책 같은 것을 예. 다루는 것으로 치중하고 예. 지금 이제 지방이 그런 문제를 현실 생활 정치 속에서 다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해야만 예. 이제 도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국민들은 그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를테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헌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뭐 권력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이원 집종 무죄,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외교, 국방, 뭐 통일 이런 거 하고 이제 자치 내각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원 내각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지방 분권형 개헌의 이제 그 핵심. 초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것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네.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예. 예.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만 빼놓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우리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 내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권력 구조와 관련된 예, 몇 예. 가지는 우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인구 비율대로만 국회의원을 뽑다 보니까 네. 균형 발전하는데 상당한 예, 어려움이 예, 있죠. 예. 그래서 각 그 광역 단위로 그 상원 같은 것을 두도록 하는 네. 그 국회를 기능을 이제 상하원제처럼 예. 두 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인구 비율대로 네. 그 의결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그리고 예. 그 광역 단위로 네. 대표성을 갖는 것이 예. 균형 잡히게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의 별도의 기구가 예. 그 국회가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 갖고 있는 것을 조금 그 의원 입법적으로 좀 더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를테면 네. 감사원도 국회가 갖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권한을 그 거리됐을 때를 대응하기 위한 부통령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부통령제. 예, 그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권력의 핵심부의 그 기능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 그 개헌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저희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국회 논의 과정 중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모으도록 하고 우리로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2003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전문과 헌법제 1조 이런데 예. 프랑스는 지방분권형 국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랑스 예를 들면 580명의 국회의원 중에 네. 4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겸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만 6천 명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리 단위의 조그만 데도 예, 예, 예. 시장이고 그 파리같이 큰 그 자치단체도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3단계로 돼 있는 구조지만 서로 영역을 중층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그 3단계 제일 작은 단위도 자기 고유의 일이 있고 중간 단계도 독립적으로. 예, 독립적으로 있죠. 그래서 네.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선을 빚지 않아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지금 기초단체단체는 모두 다 시키면, 광역 단위 예. 단체의 중층적 지배를 예, 예,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의 올랭드 대통령도 2009년까지만 해도 인구 2만의 퀼트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주요 이슈를 모으면서 사회당 당수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도 네. 된 지가 오래됐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적은 단위라도 자치를 통해서 일종의 통치력, 네. 지도력을 발휘한 성과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곧 지방이 꼭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이 지금 선진국형 네, 모델이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그런 모델들 참 아주 그 깊이 있게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과도하게 좀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치인의 이렇게 여의도 정치에 예. 그 편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여론이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리고 지방 정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뭐 주로 뭐 어디 뭐 해외 여행 갔다 뭐 부정적인 것만 무슨 부각시키는. 부정의 뭐 부패 혐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좀 이렇게 중요한 정치인에서는 좀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우리 언론들도 좀 지방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점 보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네, 마디 더 꼭 하시고 하면. 싶으신 말씀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이 네, 아, 그 떴죠.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이제 크게 떴죠. 인기 폭발이죠. 그냥. 예. 저는 뭐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런 조짐은 이미 네.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지난 해에 이제 그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됐던 전국의 주요한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지난 2014년 네. 그 말에 그 2010년부터 시작됐던 재선의 자치단체장들 네네네, 예. 모여서 2015년 2월달에 하게 될 민주당 그 당시 전당대회 때 네네. 우리가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 자치단체장 중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사람을 그 당 대표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해서 지방자치의 성과들을 중앙정부, 중앙당이 좀 받도록 굉장히 하자. 신선했어요. 예, 하는 네. 협의를 하다가 그렇게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출마를 해서 그걸 만들어 보자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이었던 박우섭 예, 인천 이정은, 남구청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예.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게 12월 말이어서 예, 2월 예. 초까지 불과 한 달 반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폭발적인 힘을 보여서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때 네. 그 전당대회 모인 그 현장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네, 투표에서. 예, 예. 아실 거예요. 예, 기억합니다. 그게 그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혁신적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만들었던 힘이에요. 그때 중앙위 정치권은 처음에 시니컬하게 바라보다가 예, 예. 그 결과 보고 깜짝 예, 놀랐어요. 놀랐어요. 기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물론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꼴찌여서 워낙 예, 예.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위 예. 언론에 비칠 가능성이 맞아요. 없으니까 예. 워낙 낮아가지고 그 총 합계가 6위가 돼서 5위까지 최고위원 예, 되는 예. 데서 아슬아슬하게 안 되긴 맞아요. 했지만 예. 현장 투표에서 폭발적인 힘을 예. 보여줬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또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생활정치 힘들이 모여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이후에 지금도 이제 민주당 내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 모임 속에 8.27 전대 앞두고요. 요번에 이제 예, 예, 그때 예. 그 성과를 보인 것이 예, 예.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예. 더민주당이 예,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당 대표 후보들을 초청해서 네. 우리가 토론회를 지난주에 또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당 대표들이 움직이시네요. 와서 가장 큰 계파가 누구냐고 제가 당 대표 후보한테 패널로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친노의 친문 얘기하시고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치지향적인 자치분권 계파가 있다. 자치분권 계파가 가장 큰 조직이다. 이 힘들이 무시 못할 이제 당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 성과가 현재형 정치에서 나타났던 성과들을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치단체장들의 힘들이 민주당을 개혁시키고 한국 사회를 바꿀 힘이 될 거다. 그 염태용 시장이 왠지 그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 민주당 안에는 그런 힘이 지난번에 지방재정 그 문제 때도 큰 힘을 발휘해서 6개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중에 이제 민주당이 4명이었는데 네. 4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문제다 하고 똘똘 뭉쳐서 같이 지지 성명도 하고 시위에도 같이 나서주고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구성할 때 네. 그 투기를 구성하는 1번으로 지방재정 분권 투기를 제한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것을 예. 보면서 이제 그 생활자치가 보여준 성과 내용들이 중앙정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희로서는 앞으로 한국 정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서초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야, 염태영 시장님 굉장히 점잖고 수줍음 많으셔서 저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님이 워낙 말씀이 많으시니까 재밌고 그랬는데 염 시장님의 오늘 새로운 면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요.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많은 의견이 와 있다니 세상에. 자,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염 시장님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면서 알게 됐는데 느낌이 더 큰 자리로 올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니 뭡니까 읽다 보니까 쌍둥맘 K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시장님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네요. 민은호, 은희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행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기 지금 뉴욕이고요. 수원시장님 지지합니다. 이런 의견 고맙네요. 지금 와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온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운동을 임기 내내 해오셨습니다. 홍건표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이제 분권 개헌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지방의 살림은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민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인터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워낙 박근혜 정부가 일방주의적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누리과정 끊기는 거야 안 끊기는 거야. 싸움은 당신들끼리 하시고요. 내 통장에 돈이 찍혀야 될 거 아니야. 뭐 애들 급식비 문제, 무상급식 말이죠. 뭐 이런 등등의 현안들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과연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가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문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어떻게 창출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방송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이 문제를 꼭 좀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도 역임하셨어요. 예. 어떤 정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DJ 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오면서 그 반대쪽에서 잃어버린 10년 네. 얘기하면서 그 공세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이제 그런 경우를 맞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경제 성적표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행복도 하고 지금 그 올해까지 8년째 지나온 이 성적표하고 비교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내년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어떤 리더십 그 분명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네. 자신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네.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게 있잖아요. 네. 엄정한 그 대선 그 후보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일방통행했고 귀를 달았던 것을 이제 어떤 그 후보가 됐든지 간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스스로가 21세기형 통일을 지향하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일부 관료가 개돼지 발언을 했지만 네. 중앙정부의 그 관료들의 생각의 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총선 때 그 야당만 갈라치게 되면 분열되면 그냥 앉아서 먹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주 국민들이 여벌한 듯이 네.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이번에 대선 속에서는 국민들께서 지난 뼈저린 지난 8년간의 그 불통과 과오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완전히 흥행의 달인이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국민참여 경선이란 이름으로 당에 굉장히 활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 8.27 전대는 너무 심심하다. 누가 돼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참여를 좀 그 돌풍을 일으키는 좀 당의 흥행 요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선 후보 과정에 네. 이제 룰 세팅을 지금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 국민들의 관심과 예.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대권 후보가 사실 훌륭한 후보들이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미리 그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서 흥행이 빠지거나 또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전부가 그 나름대로의 장기와 성과들을 충분히 내놓고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 중에 후보 경쟁력을 만들면 저는 내년의 대선에서 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불통, 일방통행 그리고 그 재벌 위주, 네. 그 이런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제대로 국민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가져야 되겠죠. 세월호 때 아직도 저렇게 광화문 앞에서 그 유족들이 힘들게 해서는 정부가 정말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마 시대적 소명 앞에 분명한 그 정권 교체 신호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전대 두 분 나오셨잖아요. 송영길 추미애 송영길 두 후보 있는데요. 누가 거기다가 되면 이제 김상건 네. 경기도 교육감님까지 네, 출마 3파전. 예, 네. 선언을 하셨어요. 예. 송영길 추미애 의원님 훌륭하시고 예.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어려운 현장 앞에서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분만 있는 것보다는 김상건 교육감님 예. 무상급식이라고 예, 하는 예. 또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예, 예. 여셨던 분이 예. 한 번 더 나오셔서 저는 예. 더 그래도 예. 활기가 좀 뛸 예.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셋 오늘 중에 누가 제일 좋은가요? 네. 저는 김상곤 교육감님하고는 교육감님이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예.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네. 송영길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인천시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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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를 네. 상당 예, 부분 예. 현장에서 이해하시는 예.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추미애 의원님 정말 어려울 때 예.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예. 앞장서 하셨던 분이니까 또 그런 소임을 다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누가 선호되는 게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방송 끝난 다음에 꼭 얘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아, 지금 그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선 6기 이제 재선하시고 이제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수원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이를테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문제에 좀 주력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민선 5기 6기 통틀어서 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하겠다는 것,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장 중시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가정의 평안은 또 행복은 그 가장의 안정된 일자리라는 생각 갖고 일자리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대 시대적 소명 앞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역사의 경랑 앞으로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100만 도시 특례시로 우리 시의 어려움을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비행장 이전 같은 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큰 화두 앞에 제가 이제 당당히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도 네. 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과제 같은 게 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제 남은 2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그 얼마 전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요. 이건 좀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동 땅 투기 의혹 이런 게 제기가 좀 됐어요. 뭐 예. 종친의 땅을 뭐 그 개발과 관련돼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1년 전에 네. 그 2년 전 선거 때 상대방 후보가 저를 제기한. 흠집내기 위해서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1년 전에 검찰에서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네. 무혐의로 처리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한 그 언론사가 네. 정책 목적 갖고 죄를 계속 흠집내게 하다가 네. 또 안 되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예, 받으셨어요.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아마 뉴스타파는 저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 그런 수 있다는 건데 저에게는 실체가 없는 얘기여서 별로 네. 신경 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셔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마이뉴스의 팝장에는 스튜디오에는 처음 예,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공감대가 또 네. 저희 같은 사람한테 넓은 그런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무장해리한 듯이 편하게 다른 데서 보통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예. 그래도 속 시원하게 얘기한 게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실제적으로 오마이뉴스가 가졌던 시대적 여러 가지 소통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저에게도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자주 모셔서 수원 행정 그리고 또 경기도 행정 또 지방 분권 또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 길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또 전화로도 또 저희가 수원도 한번 가고 그럴게요. 예, 오늘 자주 말씀 오시고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